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산 무기가 화제다. 2. 콜롬비아와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3. KF-21은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산 무기가 한 나라의 운명을 크게 바꾸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로 범죄 소탕을 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지원을 받는 주변국의 위협에 맞서 나라를 지켜온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또다시 한국산 전투기를 대거 구입하기로 결정해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스토리는 외신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며 한국에 대한 위상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바로 콜롬비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군사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콜롬비아 해군 사령관이 한국을 찾았으며 2011년에는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콜롬비아를 처음으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초계함 퇴역 소식을 알고 있었던 콜롬비아는 2012년 퇴역 초계함의 무상양도를 요청해온 바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한국산 해성 미사일을 구매해갔습니다. 독일제 함정 4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비공개로 주문해왔던 것입니다. 해성 미사일은 LIG 넥스원이 개발한 함대함 순항 미사일로 국산 미사일로는 최초의 수출이었습니다. 이는 1996년 이후 8년에 걸쳐 개발됐으며 발사 후 망각방식 유도 기법을 사용해 정확하게 타겟을 명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해성의 제작 단가는 기당 2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성에 대한 엄청난 위력은 2019년 콜롬비아의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해군 창설 196주년 기념일에 해성을 발사해 목표 함선을 일격에 침몰시켰던 것입니다. 외신들도 해성의 능력에 감탄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해당 미사일로 바다에서의 적의 침투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이 미군에 입대해 한국을 도와준 사실이 있지만 콜롬비아는 국가의 이름을 걸고 군함과 병력을 파견했던 나라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세 척의 호위함이 순차적으로 도착했고 육군 한 개 대대를 포함한 병력 5,300명은 낯설고 먼 대한민국에서 생사를 건 싸움을 했습니다. 그들은 금성지구 전투, 김화고지 전투, 동해 보급품 수송선단, 호위 등으로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13명이 전사했고 448명은 부상을 입는 피해를 입으면서도 한국을 지켰던 것입니다. 콜롬비아의 참전이 없었다면 전쟁은 더욱 어려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한국과 콜롬비아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1962년 수교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는 가난했고 군사력을 추가로 키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콜롬비아의 1인당 GDP는 세계 74위로 5,300달러 정도인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 범죄단체까지 극성을 부려왔습니다. 그들은 밀수선들을 퇴치하고 주변 국가의 갈등을 막기 위해 무기 도입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들은 한국산 초계함을 요청해왔고 한국은 과거 참전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으며 기쁘게 화답했습니다. 퇴역 초계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국 해군은 1980년대 초부터 6차 사업에 걸쳐 초계함 28척을 건조해왔습니다. 1차 사업으로 탄생한 통해급 4척과 이후 호환급 24척을 건조해 활용한 데 있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역 또는 퇴역하며 우국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낡은 중고함을 준 것이 아니었는데 9개월 동안 디젤 엔진 분해 정비, 선체보강, 함포 설치 등 오버홀 총분해 수리 수준의 정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 70여 명도 한국에 도착해 함정 운용 및 정비 교육을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한국 안양함은 나리뇨함으로 명명돼 2014년 콜롬비아로 출발했던 상황입니다. 나리뇨는 자국의 독립운동가이자 혁명가로 부통령을 지낸 인물의 이름을 딴 명칭입니다. 안양함을 인계받은 콜롬비아 함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나리뇨함의 선체번호는 안양함의 선체번호 755에서 7일 때 55로 정해졌고 콜롬비아 해군은 천운이라며 의미를 부여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함선에 태극 문양의 마크까지 새겨 넣으며 교감을 과시해왔습니다. 얼핏 보면 한국 해군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태극 문양에 쓰인 빨강, 파랑, 노란색은 콜롬비아 국기에 사용되는 색입니다. 2014년 안양함이 콜롬비아에 도착하자 당시 산토스 대통령은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직접 올라타 내부를 둘러본 뒤 최첨단 기술로 재정비를 해준 한국의 깊은 사의를 표명했고 20년간 태평양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내전 종식의 공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이 됐죠. 콜롬비아는 한국이 준 초계함을 마약 등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고속정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범죄 조직을 잡는데 초계함까지 동원되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콜롬비아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콜롬비아 범죄단체는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 잠수함까지 건조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2016년 잠수정 한 척이 한국 초계함 등의 활약으로 격침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020년에 또 다른 퇴역함정 익산함도 제공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함정명을 따 토노함으로 명명됐고 이 또한 카리브해 전담부대에 합류해 마약소탕 작전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익산함은 대한미사일과 대잠포회, 어뢰 발사관 등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전시에는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잠 능력을 갖추고 있어 범죄단체의 활동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1998년 여수 앞바다에서 펼쳐진 북한 잠수정 격침 작전에서도 능력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광명함과 남원함이 고속으로 도주하는 북한 잠수정을 끝까지 추격해 명중시켰던 것입니다. 한국 무기에 감탄한 콜롬비아는 최근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차세대 훈련기로 한국파 50과 FA-50 기종을 채택한 것입니다. 콜롬비아 현지 매체들은 한국산 전투기 구입을 대서 특필하며 한국이 초계함 2척을 기증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했기에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하반기 콜롬비아 대표단이 방한한 지 수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입니다. 이는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까지 긴급 타진하며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콜롬비아 공군은 총 6억 달러 규모로 20대 이상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제 드래곤 플라이 쌍발기가 작년 6월 퇴역하면서 대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공군은 주력 전투기였던 이스라엘제 크피르 또한 노후화돼 한국 전투기가 이에 대한 공백도 일정 부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훈련기가 공대공,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피르 전투기는 2023년 퇴역 예정이지만 후임 모델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과 경쟁하는 기종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고등 훈련기 M346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콜롬비아의 신뢰를 넘어서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콜롬비아가 한국 무기를 찾는 것은 범죄단체 소탕도 있지만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악화 때문도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의 중남미 유일 파트너 국가이자 미국의 우방국이고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군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지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현 대통령인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상당한 국경을 맞대고 있어 잦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은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더욱 밀착해 왔습니다. 러시아 항공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매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 말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1월 서방과의 협상에 실패할 경우 쿠바나 베네수엘라에 군사 인프라를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것도 이런 관계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와 러시아 측은 올 2월 마두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석유 공급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3월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비나토 동맹국 지위를 부여했고 국방, 무역,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지구 서반부 전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말입니다. 최근 미국과 콜롬비아는 카리브해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중남미 국가와 협력하는 것을 콜롬비아를 통해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2010년 이후 단교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민들은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 사회 혼란을 피해 이민을 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540만 명이 고국을 등졌으며 그중 200만 명 가까이가 콜롬비아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구가 3천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시민들이 탈출을 한 것입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난민을 수용해 이들에게 따뜻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두 나라의 군사력이 대등해 언제라도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군사력 순위는 각각 44위와 45위입니다. 콜롬비아는 17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44대를 보유한 베네수엘라에 비해 공군력에서 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육군 능력에서는 탱크 등이 전무해 수백 대를 보유한 베네수엘라에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콜롬비아에 한해 국방 예산이 81억 달러이고 베네수엘라는 19억 달러 정도라 향후 격차는 크게 좁혀질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국방기술과 제조 능력의 한계로 군사 장비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산 무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나라를 지키려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콜롬비아는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한국처럼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사는 한국과의 혈맹이 경제 발전으로 승화돼 남미의 한국이 되고 싶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2011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고 2016년 자유무역 협정 FTA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은 작년에 한국을 찾아 수교 60주년을 함께 축하했으며 서울시는 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며 화답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진정한 신뢰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전투기 개발의 역사를 다 뒤져봐도 유례가 없는 속도로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KF-21. 게다가 비행시험을 할 때마다 속속 드러나는 놀라운 성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는데요. 그런 만큼 많은 시기와 질투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도 비행 전까지 KF-21은 주로 개발사에서 내세우는 성능을 제대로 낼 리 없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중상모략 당하기에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CJ-152가 처음 하늘을 가르고 그 뒤로 성능을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자 그런 목소리는 쏙 들어갔죠. 그러자 이번에는 한국이 내세우는 국산 아유를 결고 넘어지곤 했는데요. 최근에 알려진 소식도 그런 식으로 KF-21의 국산 아유를 의심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KF-21 시제기에 들어간 이사 레이더의 TR 소자가 다름 아닌 대만산이라는 것입니다. 대만이 KF-21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틈만 나면 은근슬쩍 한국 무기에 자기들 기술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 역시 대만이 의뢰하던 일방적인 주장이려니 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주장이 사실이고 대만 부품이 실제로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레이더와 같은 핵심적인 부품에 외선 부품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이는 어쩌면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KF-21의 양산 계획에도 걸림돌로 작용할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산 전투기라는 슬로건 아래 개발해왔던 KF-21 프로젝트의 진정성 자체도 의심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요. 그 내막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화두가 된 TR 소자는 말하자면 이사 레이더를 이루는 최소 단위입니다. 레이더 전체를 곤충의 겹눈에 비유한다면 TR 소자는 그 난눈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죠. KF-21에 탑재되는 국산 이사 레이더에는 군사 기밀이라서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약 1000여 개에 달하는 TR 소자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각각의 TR 소자가 순간적으로 특정 방향을 향한 전파, 힘을 모아서 쏘고 그 다음 순간에 재빠르게 그 방향을 무작위로 바꾸는 것이 이사 레이더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사 레이더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TR 소자의 성능으로 얼마만큼의 출력을 견디는지에 따라 쏘는 전파 빔의 강도가 바뀌는 데다가 얼마만큼 빠르게 조사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가 전자전 성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이사 레이더의 TR 소자는 최신의 기술 수준에 맞춰 질화 관륨가엔 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1세대 이사 레이더가 이용하던 질화 비소 가해즈 대비 내열 성능과 고속 동작 성능이 모두 뛰어나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현재 시험 비행을 치르고 있는 KF-21 시기들이 대만산 TR 소자를 탑재한 이사 레이더를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KF-21용 이사 레이더는 LIG 넥스1의 탐색 개발 이후 하나 시스템의 체계 개발로 완성되었습니다. 2016년 4월 하나가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들어간 뒤 에드와 국방과학연구소는 2020년 8월 7일 그 시제품을 공개했죠. 그런데 국내 유력 군사 매거진이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시제품 레이더가 대만 윈세미 건덕터즈사에서 도입한 출량 20W급 가해 소자를 1088개 집약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제품 레이더가 지금도 실제로 KF-21 시제기에 탑재되어 비행시험을 하고 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군사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국산이라고 그렇게 어필하던 게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TR 소자는 사실상 이사 레이더의 하드웨어를 전부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핵심 중의 핵심 부품인데 여태 이걸 왜 산? 그것도 대만 걸 사서 쓰고 있었다고 하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양산과 수출, 심지어는 정비의 1위까지 생산국인 대만의 눈치들 보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대만이 KF-21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를 생각하면 이들이 그 대가로 뭘 요구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야 나머지 부품 전부가 국산이라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이 KF-21에 기대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주체적인 무기 운용의 자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만이 KF-21이 자랑하는 수준의 TR 소자 개발 능력이 있다면 물론 레이더 기술만으로 전투기 가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성능 이사 레이더 기술이 현대적인 전투기 개발의 가장 높은 벽 중에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반도체 분야에서만큼은 한국보다도 세계적인 점유율과 인지도를 인정받고 있는 대만이 TR 소자를 빌미로 KF-21의 생산과 판매를 쥐락타락하게 되면 한국에게 이만한 악재가 달리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도무지 없는 것일까요? 이대로 한국은 KF-21의 꿈을 대만에 빼앗기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제기에 외선 부품이 들어가는 경우는 흔할 뿐더러 양산될 때에는 국산 이사가 멀쩡히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면 왜 시제기에는 대만 부품이 들어간 걸까요? 사실 여기에 KF-21의 빠른 개발 속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KF-21의 시제기 개발은 국산 이사 레이더 개발과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사 레이더의 기술적 난이도가 훨씬 높았던 탓에 국산 기술로 목표 성능에 도달한 시점이 시제기가 나오는 것보다 더 늦었던 것입니다. KF-21에 적용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 성능의 가임, 전력 소자들 만들어낸 시점이 2022년이었죠. 그 전까지 KF-21 시리즈들은 개발 실패와 같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목표 수준에 해당하는 성능을 내는 것이 가능한 대만산 소자를 구매해서 테스트용 레이더들 따로 만들어뒀던 것입니다. 물론 국산 이사 레이더는 순조롭게 개발되었고 현재 양산 물량에 대응할 수 있는 파운드리 위탁 생산 업체도 국내에서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행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업 에이비스죠. 이 기업은 이미 한국군과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충남급 후위함의 토암 마스트에 들어가는 소자와 LSM 요격 체계의 다기능 S밴드 레이더에 들어가는 소자들 이곳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0.3M에서 시작해 현재 공급 중인 소자는 0.3마이크로미터 수준인데요. 올해 하반기엔 0.2마이크로미터로 더욱 집적도를 높여서 KF-21 이사 레이더에 적합한 수준이 될 예정이라고 하죠. 내년 양산 시작에 맞춰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업계 선두그룹에 그렇게 밀려나지 않지만 2025년에는 0.12 마이크로미터로 집적도를 더욱 올린다고 하는데 이 정도가 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집적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양산은 물론 추후 성능 향상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첩기 능력이 없고 파운드리 위탁 생산만 하는 인세미 건덕터즈에 비해 기술력이 뛰어난 셈이니 한국이 대만 부품을 더 쓸 이유가 없죠. 이렇게 KF-21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루머에 휩쓸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개발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KF-21로 전력을 증강하는 한국이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일부러 흠을 잡는다는 거죠. 보통 시제기 단계에서는 개발 기간을 줄이기 위해 외산 부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서방 무기 체계에서는 흔한 일이었고 국산화율은 양산이 시작되면 평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제기 단계에서 쓰인 외산 부품을 두고 억지로 흠을 잡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달리 흠잡을 만한 단점이 없다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죠. KF-21의 가장 큰 호적수로 꼽히는 프랑스의 라팔도 시제기 단계에서는 미국산 레이더 소자를 활용했고 양산되어 팔리고 있는 지금에 와서 라팔을 두고 프랑스산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KF-21은 유난히도 이런 비슷한 논란을 자주 겪고 있는데요. 이번 대만산 소자도 그렇고 얼마 전에는 시제기에만 적용된 트랙키에산 데이터 링크 부품이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물론 레이더 소자와 마찬가지로 이 부품 역시 양산에 대비한 국산 부품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었고 논란은 빠르게 종식되었습니다. 이사 레이더의 성능 평가 시설을 이스라엘에서 빌렸었다는 이유만으로 레이더가 이스라엘산으로 둔갑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오해는 지금도 널리 퍼져 있어서 주변국들이 KF-21을 흠잡을 때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단골 2명 중 하나입니다. 이런 루머들이 잠시나마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KF-21의 개발 속도는 경이로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모자라서 한국만큼의 속도를 낼 수가 없다고 순순히 인정하느니 한국이 기술을 베꼈다는 식으로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루머들이 나오는 대만과 튀르키예는 대놓고 KF-21을 질투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대만은 누구보다도 KF-21 같은 전력이 필요하지만 이젠 그럴 개발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튀르키예는 TFX 프로젝트로 KF-21을 넘어서겠다고 죽어라 애쓰고 있지만
누구도 성공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한국이 이들과 다른 점은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고 꾸준하게 노력해왔다는 점만이 다르죠. 대만처럼 도중에 자포자기하고 강대국에 의존하지도, 튀르키예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성급하게 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계단 한 계단, 묶인 실타래를 일일이 풀고 가로막는 벽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오른 고지가 지금의 KF21입니다. 이런 끈기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중상모략만 해서는 이들은 세월이 얼마나 지나도 한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러시아를 완전히 밀어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3.5세대 이상 전차를 지원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격한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반대 속에서 폴란드가 단독으로 전차 지원을 결정하여 유럽 전체가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폴란드가 독일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배경에는 바로 한국 무기들로 구성된 새로운 기갑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폴란드의 결정에 발맞춰 유럽 국가들이 반독일 연합을 결성하여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뒤바뀔 유럽 무기 시장을 한국의 손에 들어오게 될 수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로이터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폴란드가 레오파르트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레오파르트의 전차 1개 중대를 지원 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자국의 주력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낼 수 있었던 건 한국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6일 폴란드에 도착한 K2 흑표전차 10대가 있었기에 레오파르트의 1개 중대 분량인 14대를 지원 보내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도착한 K, 이 전차 10여 대와 K9 23호는 이미 폴란드 최전방에 배치되었는데요. 이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착할 나머지 K2, K9 자주포로 새로운 기갑부대가 창설될 예정입니다. 한국 무기로 자국의 안보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걱정의 근원인 러시아를 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전차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며 다른 서방의 전차들도 곧 우크라이나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한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수량의 전차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서방의 전차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방어에서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공세로 전환한 우크라이나는 반격의 기세를 올리기 위해 서방 국가들에게 전차 지원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전을 우려한 미국과 독일에서는 전차 지원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대신 미국은 브래들리 장갑차를, 독일은 마르다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우크라이나를 달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폴란드에서 독일의 허락 없이 레오파르트의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해버리면서 독일의 상황이 난감해져 버렸습니다. 현재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독일제 전차인 레오파르트1을 주력 전차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독일이 전차 지원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독일제 전차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 역시 우크라이나에 전차 지원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독일의 한 고위 관리는 독일제 전차에 대한 독일의 직접 수출과 제3국의 수출은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독일의 허락이 없이 멋대로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1을 보내지 말라 경고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와 프랑스, 영국 등 여러 EU 회원국에서 전차 지원을 위해 독일을 압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끝끝내 전차를 보내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레오파르트의 전차 공여 여부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었습니다만 이번에도 투표는 부결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슐츠 독일 총리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하는 방법은 지지국 및 동맹국들과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이 먼저 자국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는 이상 다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돕기 위해 독일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슐츠 총리는 키이우에 레오파르트를 보내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인 대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들의 용맹스러운 싸움에서 우리의 지원에 의존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만은 피하기를 원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독일이 우크라이나로 전차 지원을 꺼리는 이유가 한국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로 전차 지원을 약속하게 되는 순간 EU에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위상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EU 국가들은
독일의 반대로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독일에서 지원을 허가하고 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로 전차 지원을 보내게 된다면 EU 국가들은 부족해진 전차 수량을 다시 채우려 할 텐데요. 그런데 부실해진 독일 방산 역량은 최소 수십에서 수백 대의 전차를 요구할 EU 국가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 15일 독일 최대 방산기업 라인메탈사의 CEO 아르민 파퍼는 독일 언론 빌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만일 레오파드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기로 내일 결정한다 하더라도 배송은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투에 맞춰 전차를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 수개월의 시간과 수억 유로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주가 확정될 때까지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EU 국가들은 독일 대신 다른 국가의 전차를 구매하게 될 것이고 유럽을 지배해왔던 레오파르트 전차가 밀려나게 될 게 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레오파르트 1을 대체할 가장 유력한 전차는 한국의 K2 흑표전차입니다. 때문에 독일에서는 자신들이 충분한 방산 역량을 회복할 때까지 주변국들이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붙들고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독일 방산이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독일 내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파와 맞물려 독일이 전차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계획은 한국이라는 변수의 개입으로 완전히 어그러지게 돼버렸습니다. 폴란드에서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할 당시 여러 EU 국가들은 한국이 더 많은 수요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의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단 4개월 만에 수십 대의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하면서 모두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에 주문했더라면 5년이 지나서도 방금 출발했어요. 라는 말이나 듣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폴란드는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 문제를 두고 독일을 압박해 왔었습니다. 폴란드 총리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레오파르트 지원에 대한 독일의 늑장은 지긋지긋하다. 독일의 허가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고 빠르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폴란드는 옳다고 판단한 대로 할 것이며 이는 전 유럽의 안보를 위한 일이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이미 250대 전차를 보냈다고 CNN에서 보도했는데요. 한국에서 전차를 주문하자마자 폴란드 육군이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제 전차 T-72 전차를 전량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K2 전차까지 도착하자 레오파르트의 전차도 보내버려 폴란드군을 완전히 한국 무기로 도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독일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유럽 방산 시장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20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몇몇 국가들이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로 레오파르트 전차를 지원 보내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같은 날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공동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독일의 방산 통제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외신에서도 독일의 미적거림에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에 대한 독일의 교착 상태는 서방의 무기 지원을 무색하게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고 로이터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수십억이 넘는 무기의 가치를 보여줬지만 독일과 미국은 전차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사실 전차를 제외한다 해도 가장 많은 지원을 보내고 있는 미국이 독일과 한데 엮여 비난을 받고 있는 건 미국의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지도 모르겠네요. 게다가 폴란드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총대를 메고 나서 독일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이 자국의 주력 전차 챌린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지난 14일 영국 총리실은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통화를 한 사실을 전하며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세계적인 군사, 외교 지원을 가속화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영국이 주력 전차인 챌린저 2와 추가적인 포격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번 영국 정부의 결정이 서방 국가, 특히 전차 지원에 안색을 표해온 독일이 스스로 레오파르트 전차를 지원하게 하거나 최소한 폴란드가 이 전차 지원을 승인하도록 하는데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늦든 빠르든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전차 지원이 이루어질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 절대 놓쳐서 안 될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유럽에서 최소 수백 대 이상의 전차 주문이 쏟아질 테니 말이죠. 한국 방산의 역량은 이미 수없는 사례들을 통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계약을 맺고 8월에 1차 실행 계약을 맺은 지 2달 만에 창원 공장에서 K2 전차 10대가 출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폴란드 땅을 밟은 K2 전차
K9 자주포의 대통령이 직접 마중을 나와 기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게다가 폴란드에 무기를 전달하는 김해 에스토니아에서 추가 주문한 K9 자주포 6문을 전달하며 한국의 무기 생산 능력은 아직 한참 여유가 남아있다는 걸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독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EU 국가들이 한국의 새로운 방산 고객이 될 것이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정점에 오서게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